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토론토 부동산협회에서 발표한 3월 거래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기사들을 공유해 보면서 지금의 주택 시장이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월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시면은요. 자, 주택 거래량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30%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작년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지난달과 비교하는 게 변화하는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지난달과 비교를 해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판매량입니다. 그래서 판매량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에 비해서 3월이 거의 2,000채 정도 거래가 더 증가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GTA 전체, 그러니까 광역 토론토 전체의 평균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133만 4천 불에서 129만 9천 불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 사이에 3만 4,600불 정도가 감소한 걸로 나왔죠. 그래서 지난 1월에서 2월 이 사이에 증가한 평균 주택 가격이 9만 1,000불, 거의 10만 불 가까이 됐던 거에 비교하면 3만 5천 불 정도의 가격 변화는 큰 변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 12월 이후 계속해서 올라가던 가격이 하향세로 꺾였다는 데는 지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가서 보면 작년 6월에 살짝 하락하는 듯 하다가 계속 올라갔죠.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작년 11월에 아주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급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3월에 3만 5천 불 정도 하락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주택 유형별로 416 지역과 905 지역의 차이를 한번 보면은요. 자, 단독주택의 평균 가격 변화 같은 경우는 여실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락폭이 굉장히 크죠.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크게 하락했죠. 416 지역이요. 그리고 905 지역도 1년 전부터 계속 올라왔죠. 꾸준히. 그랬는데 이번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리고 세미디테치드 같은 경우도 905 지역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죠. 이제 다만 콘도 평균 가격 같은 경우는 905 지역이든 416 지역이든 외곽이든 중심이든 크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소폭 증가한 모습을 아직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미디테치드 같은 경우 시티 오브 토론토를 중심으로 아직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세미디테치 유형 그리고 콘도 유형을 제외한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주택일수록 가격 하락 추세가 크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지역별로 주택 평균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면은요. 그래프를 보면 한눈에 딱 확인할 수 있듯이 아직도 상향하고 있죠. 물론 이 3월 달에 다다르면서 그 상승하고 있는 상승 폭이 살짝 주춤해지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죠. 시티 오브 토론토도 그렇지만 특히 드럼 여기 보시면은 필 지역 아직 상승은 하고 있지만 상승하고 있던 추세가 많이 꺾였죠. 그리고 6 지역도 그렇고요. 특히 디태치드 단독주택 유형일수록 그 주춤해지는 모습이 더 강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할튼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하락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콘도 같은 유형 빼고는 다 하락했죠. 타운하우스, 세미디태치, 단독주택 모두 다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 지역이 할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옥뷰, 벌링턴, 밀튼, 조지타운 이런 외곽 도시들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 지역이. 다른 지역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굉장히 꾸준한 강세를 보였던 지역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의 가격 하락 추세가 좀 더 강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신규 매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부족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매물로 나온 주택의 시장 체류 기간이라고 적혀 있죠. 제가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좀 더 보기 쉽게 그래프로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작년 8월부터예요. 작년 8월부터 시장에 매물이 나와서 얼마나 있다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마나 시장에 체류하다가
솔드아웃 되는지 그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자, 작년 8월 같은 경우는 16일이었죠. 그 다음에 9월에는 14일, 13일, 13일. 점점 시장에서 매물이 소진되는 속도가 빨라졌었죠. 그러다가 작년 말 12월에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죠. 그리고 2월에는 9일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이 나오자마자 9일 안에 팔려버린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 수치가 지난 3월에는 11일까지 증가했다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 이제 체류했던 시간에 비하면 아직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그래프상으로만 봐도 지금까지의 추세가 살짝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번 달 4월 통계 자료가 발표되면 이제 조금 더 앞으로의 추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변화의 신호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SNLR 변화량 추세를 보시면은요. 여전히 강한 셀러 마켓이죠. 하지만 자, 보시면 지난 2월 이 시점에서 3월로 가면서 하락세가 커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작년 12월 이 정도의 정점을 찍고 아주 미비하게 소폭으로 셀러 시장에서 밸런스드 마켓으로 이제 균형 잡힌 마켓으로 아주 느리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2월을 지나면서 지난 3월에는 그 이동하는 모습이 커졌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셀러 시장이긴 한데 이제 변화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자, 그래서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지난 3월에 접어들면서 시장이 변화하는 속도가 커졌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 말 1월쯤에 이미 시장이 변화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난 3월에 이 변화의 폭이 커지니까 시장이 변하네? 뭐 이런 뉘앙스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이제 어떤 기사들이 있었는지 한번 리뷰를 해봤거든요. 자,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자, 이건 1월 둘째 주죠. 올해 1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점 가중되고 있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키치너하고 워털로에 있는 이제 일반적인 세미 디태치드,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120만 불 이상이 팔렸다는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캐나다에 최근에 지어진 콘도 10개 중 1개, 그리고 총 주택 20개 중 1개가 이제 외국인 구매자가 소유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외국인 구매자가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과열 양상을 이끌고 있다는 식의 이제 그런 기사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번에 셋째 주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슬슬 과열된 주택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규제안들이 소개되고 있죠. 여기 보시면 투자 부동산에 대한 다운페이 강화를 검토한다 라고 적혀 있죠. 현재 다운페이 20% 이상 모기지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 뭐 이런 부분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 토론토 지역 평균 주택 가격이 작년 동월 대비 거의 25%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도 또 투자자가 주택 구매자의 19%를 차지한다라는 뱅크 오브 캐나다의 연구 자료가 공개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올라가고 있는 주택 가격에 대해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주택 구매자의 19%가 투자자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캐나다 메이저 뱅크 같은 경우 중앙은행에 금리 인상을 촉구하고 주택 구매자에게 경고를 한다는 뭐 이런 기사도 있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거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위축될 주택시장에 대한 경고를 이 당시에 은행들도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런 기사도 있었죠. 지금이 2022년에 집을 팔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 이유. 이 당시에, 그러니까 1월 셋째 주에 이 기사를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뭐 팔기에 좋을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여기서처럼 베스트 타임, 가장 좋은 시기라고까지는 생각 안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지금이 4월 16일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기사를 보면 이 기사가 나왔던 시점
조금 전과 이 기사가 나온 시점과 이 시점 조금 이후 2월 그리고 3월 초 이때까지가 가장 주택을 팔기에 좋은 시간이었다는 걸 이젠 알게 됐죠. 자, 그리고 1월 넷째 주 것도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을 구할 수 없게 되면서 타운하우스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다 팔려 나가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타운하우스 시장이 과열됐었죠. 그런데 이 기사가 나왔던 1월 넷째 주 같은 경우도 실제로 단독주택 유형에서 시작된 수요가 이제 타운하우스로 옮겨와서 이미 정점을 찍었을 때죠. 왜냐하면 실제로 타운하우스가 과열되기 시작한 시점이 작년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불이 붙기 시작을 했고 지난 1월 말에는 넷째 주에는 이제 정점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캐나다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캐나다 기업은 뱅크 오브 캐나다가 캐나다 중앙은행이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기사죠. 자, 그렇게 지난 1월달 소식을 아주 간략하게 한번 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소식을 한번 볼게요. 자, 가장 최근 4월 셋째 주 소식을 보면은요. 캐나다 주택 가격에 금이 갈 조짐이 보인다. 이런 제목이죠. 캐나다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수요는 역사상 가장 느릴 것이라고 무디스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다중 부동산 소유자는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의 최대 41%까지 소유하고 있다 그러죠. 일본 온타리오는 15.5%고요. 자, 그러면서 무디스의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모기지 이자율이 앞으로 이제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중심으로 이제 최대 30%까지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뉴스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30% 하락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는 무디스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모기지 공사에서도 28% 이렇게 떨어진다 그랬었잖아요. 물론,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고려를 해야겠지만, 이 30% 하락이라는 이 키워드에 움츠려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의 기사와 지난 1월 달에 발표된 기사들을 가지고 와서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시장이 확실하게 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 지난달부터요. 자, 조금 더 추가 자료들을 제가 가져와 보면요. 자, 이 그래프는 이제 다운타운 토론토 지역에서 시티 오브 토론토 지역의 콘도 매물이 터미네이션 된 비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기 위해서 매물로 나왔던 콘도가 팔리지 않고 터미네이트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구매자가 줄었다든지 어떤 이유에서건 예정보다 구매 심리가 이제 줄어들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22년 이 파란색 선인데 지금 2021년, 2020년, 19년, 18년, 2016년, 그러니까 2016년 이후로 터미네이션 된 비율이 가장 높죠. 그러니까 팔리지 않고 멀티를 유도했던 리스팅인데 실패해서 내려갔을 수도 있고요. 수요 심리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시장에 나왔던 매물이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비율이 줄어들고 대신에 터미네이트된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또 다른 걸 보여드리면요. 이 그래프는 416 지역, 그러니까 시티 오브 토론토 지역의 이제 인벤토리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콘도도 그렇고요. 프리홀드도 그렇고요. 단독주택도 그렇고요. 지금 3월 15일 이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물론 아직 지난 1월 고점을 넘기진 않았어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요. 하지만 콘도 같은 경우는 벌써 지난 1월의 고점을 넘어갔죠. 인벤토리가요. 매물이 쌓이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를 보여드리느라 설명드리던 내용이 중간에 잠깐 끊겼는데요. 자, 다시 이어가 보면은요. 자, 4월 셋째 주 최근 뉴스에서 캐나다 주택 가격이 금이 갈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러한 변화가 아직 총 가격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고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상황이 마침내 전환점에 도달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굳이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자료들을 보면, 자, 간략하게 이것만 봐도 이미 지난 몇 달 동안 정점을 지나서 이제 완전히 전환점을 지난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지난 몇 달 동안 정점을 지나서 최근에는 완전히 전환점을 돈 것처럼 보이죠. 물론 이 이후로 추세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죠. 더 꺾일 수도 있고 보합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 얘기처럼 조정을 겪은 후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정점을 이미 지났고 전환점도 돌아선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 기사에서 보면 마침내 전환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4월 셋째 주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기사는 굉장히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타이밍이 맞지 않는 기사인 거죠. 이미 발생했는데 발생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해보면 이 기사를 읽고 주택을 구입하신다든지 주택을 파신다든지 아니면 모기지 관련돼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면 한 달도 더 된 소식을 접하고 움직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뒷북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야 되는데 지금 머리 끝까지 갔다가 지금 어깨로 다시 내려오는 거죠. 이 밑으로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어깨쯤에 가려고 그러는데 이때 지금 팔려고 하는 거죠. 주택을 파시는 분 같은 경우는. 물론 아직 지역마다 조금씩 상황이 틀립니다만 굳이 비유를 한다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이유가 제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면 돗자리를 깔아야겠죠.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최대한 한 발자국이라도 앞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거잖아요. 뭐 두 발자국 앞서 나가면 좋겠지만 그것도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앞에 간다면 이익을 극대화시키면 좋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는 있겠죠. 적어도 한 단계 앞을 바라보고 움직인다면. 그래서 지금 주택시장 같은 경우 만약에 주택을 파신다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본인의 주택과 비교 가능한 가격과 유사한 애스킹 프라이스로 시장에 내면 효과가 없겠죠. 그런데 셀러의 마음은 또 그렇지 않죠. 그 정도 내놓으면 될 것 같죠. 그런데 모든 셀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도 요까지만 올리면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집들의 가격이 이 정도에 팔리고 있는데 내가 요까지만 돈을 더 줘서 오퍼를 내면 살 수 있겠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항상 이 위의 금액으로 냈던 사람들이 이기던지 아니면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지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한 발 더, 한 단계 더 앞을 보고 움직여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변화가 빠른 시장에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추세가 꺾이는 시점에서는 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모기지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주택을 구입하는 캐나다인은 최대 120일 동안 지금의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하나 보시면, 자, 올해 말까지 5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4.2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하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스트레스 테스트는 구매자가 5.25 또는 계약 이자율에 2%를 더한 것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5년 고정 모기지가 4.29가 된다면 그러니까 차용인은 6.29%의 이자율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가서 추가 설명을 더 드려보면은요. 자, 이거는요. 사정 승인, 프리 어프로브를 받으면 최대 120일 동안 은행에 따라 틀려요. 뭐 어떤 은행은 60일, 90일 이제 그런데 최대 120일 동안 또 지금의 이자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전 승인을 받아놓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자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4개월 전에 리뉴얼을 해놓으면 지금 이자율로 모기지를 갱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과 같이 이자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앞으로 4개월 후에 이자는 더 높을 게 당연하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주택을 구입하는 캐네디언이라 그랬는데 뭐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모기지를 리뉴얼 하셔야 되는 분이든 새롭게 모기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죠. 그래서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 또 하나 보면은요. 올해 말까지 5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4.25에 이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간단한 계산기를 가지고 와서 다른 거 다 떼고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상환기간 30년, 60만 번 빌렸고요. 2.2였을 때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monthly mortgage payment가 2,275불이에요. 이것만 내면 됐었어요. 그런데 자, 4.25로 제가 바꿔봤어요. 뭐 2배가 조금 안 되게 오른 거죠, 이자율이. 이제 그랬더니 2,938불을 이제 monthly mortgage payment로 내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모기지 이자율이 2.2에서 4.25로 오르면서 매달 지출해야 되는 모기지 비용이 한 660불 정도 상승하게 되는 거죠. 가정의 재정 상황에 따라 틀리긴 하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600불 더 모기지 관련돼서만 지출해야 된다는 건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원래 스트레스 테스트가 5.25 또는 계약 이자율의 2%를 더한 것 중에서 높은 이자율로 모기지를 상환할 수 있는지를 이제 증명해야 하는데 근래 모기지 이자율이 급등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웬만한 이자율은 3.25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테스트로 적용하는 이자율이 5.25면 됐었는데 이렇게 5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4.29가 되어버리면 4.29에 2%를 더한 것이 5.25보다 높게 되니까 결국 6.29%라는 이자율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앞으로 얼마나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정이 됨과 동시에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모기지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조정되는 타이밍에 내 집 마련을 해보시려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챙겨 두셔야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근 이제 메이저 6뱅크에서 공시하고 있는 모기지 이자율인데 지금 거의 4%에 도달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오를 전망이고요. 그러면 이 고정 이자율이 오름에 따라서 이제 변동 이자율도 오르겠죠. 왜냐하면 고정 이자율은 계속 오르는데 변동 이자율이 만약에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사람들이 다 변동 이자율을 선택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BMO 같은 경우, 뱅크 오브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프라임 마이너스 0.55예요. 그러니까 지금 프라임 레이시 3.2거든요. 3.2에서 0.5를 빼서 2.65를 변동 이자율로 해준다는 건데 이렇게 고정 이자율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프라임 레이트에서 디스카운트 하는 이자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변동 이자율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과 같이 급변하는 부동산 모기지 시장에서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시장이 움직여 나가는 그 추세에 적어도 한 스텝 정도는 앞서 나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노력은 결국 시장을 계속해서 관찰하는 끈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공유해 드리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지금의 이자율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도 간략하지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